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2년 만에 헤어진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한 발로 서 있는 듯 늘 불안하고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 두 발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전 남편은 자기가 쓰레기인 줄도 모르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려 했던 그런 인간이었죠. 이 이야기는 재활용도 안 되는 전 남편과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로소 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200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일이 좋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마음 맞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캠페인을 기획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일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저만의 작은 세상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저의 취미인데요. 바로 인형 드레스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옷에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비즈를 엮어 세상에 하나뿐인 드레스를 만드는 그 시간은 낮 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잊게 해주는 온전한 치유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SNS에 작품 사진을 이따금씩 올리곤 했는데 그 사진들을 보고 몇몇 분들이 제가 만든 드레스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판매도 했었고 그러면서 달에 5, 60만 원 정도 소소하게 부수입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취미로 번 돈이었기에 더 큰 의미였죠. 남편은 유명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듬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어요. 다정다감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서 주변 친구들이 다 사랑꾼 같다고 할 정도였죠. 그 남자는 말도 예쁘게 하는 편이었고 제 취미 활동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들 인형놀이 소꿉장난이나 하느냐 하겠지만 그 남자는 저보고 대단하다며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해주고 멋지다고 해주었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다니. 이건 진짜 예술이야. 에이, 더 잘 만드는 사람도 많은데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내가 잘은 몰라도 자기가 정말 실력자라는 건 알겠다. 마케팅 회사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 아니야? 그 남자의 너스레에 저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 그의 다정함에 끌려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두어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자기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어? 회사를 갑자기? 왜?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놀랐죠. 요즘 남자들은 더 맞벌이를 원하잖아요. 저도 회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현재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당연히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었는데 저보고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는 겁니다. 내가 전부터 바라던 게 있거든. 힘든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와이프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는 그런 로망. 집에서는 된장찌개 냄새나고 와이프가 나보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각자 일하는 거 바쁘고 야근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고 좀 그래. 그리고 솔직히 자기를 위한 것도 있어. 나를 위해서?
솔직히 자기 그 작은 월급 받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10,000원 지하철 시달리고 상사랑 클라이언트한테 싫은 소리 듣고 피곤해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자기가 나랑 결혼했으니 그런 스트레스나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에이, 스트레스야. 어느 회사를 다니든 다 있지. 나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일하다 보면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힘들지 않아. 자기가 나 위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아직 신혼이고 두 사람이 버는 게 낫지 않나? 자기야, 나 월급 작지 않잖아. 알지? 그건 알지. 남편의 월급은 500 정도 됩니다. 적은 월급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저도 같이 버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극구 제가 일을 그만뒀으면 하더라고요.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결혼했으니 집에서 좀 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도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늘 야근에 찌들려서 여유롭게 취미 활동도 못 하잖아. 나는 자기한테 휴식을 주고 싶어서 그래. 나는 비록 못 쉬지만 자기한테는 휴식을 주고 싶고 그러면서 나도 대리만족을 하고 싶단 말이야. 서로 일에 찌들어서 피곤하면 괜히 예민해지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은 좀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응? 그의 설득은 너무나 달콤하고 로맨틱했습니다. 제 힘든 상황을 알아주고 제 소중한 취미까지 여유 있게 하라며 응원해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회사 일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그럼 당분간은 쉬면서 취미 활동에도 전념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봐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죠.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남편보다는 제가 더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또 틈틈이 취미 활동도 병행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집안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인 2달 정도까지는 집안일을 분배해서 했습니다. 둘 다 맞벌이니까 시간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집안일은 나눠서 했죠.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중요한가요? 시간 되는 사람이 자연스레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야근이 많았기에 남편이 자연스레 집안일을 좀 더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직서를 내고 집에 있기 시작한 날부터 남편은 집안일에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집안일은 제 일이고 자기는 전혀 할 이유가 없다는 듯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그 시작은 회사를 그만두고 맞이한 첫 평일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남편이 돌아왔고 저는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망을 들어주고자 된장찌개를 끓이고 현관문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왔어? 고생했어. 남편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피곤하다며 소파에 벌러덩 앉더니 양말을 벗고는 그걸 그냥 바닥에 놔두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그러길래 좀 황당했죠. 자기야, 양말을 거기 두면 어떡해.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자기가 좀 치워주라. 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치워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별것 아닌 일이었기에 그냥 양말을 치워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계속 소파에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자기도 와서 좀 돕고 그랬을 텐데 소파에 들어 누운 채로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일단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자리에 와서 앉더라고요. 와, 맛있겠네. 먹어봐. 내가 요리 실력이 좋지는 않아서 맛있을까 모르겠어.
자꾸 하면 놀겠지 뭐. 남편은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에는 손도 안 대고 찌개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기야, 반찬은 왜 안 먹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반찬들 아침에도 똑같이 차려준 거 맞지? 맞아. 자기야, 나 있잖아. 사실은 냉장고 안에 한번 들어간 음식 안 좋아해. 어? 내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 나는 간 만든 반찬 아니면 영 손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안 먹었어. 아, 원래는 먹지 않았어? 에이, 그거야.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우리 둘 다 시간 없고 하니까 그냥 먹었던 거지. 사실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이제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반찬 같은 것도 좀 새로 해놓고 그랬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오늘 처음 쉬는 날이라 영 정신 없었나 보다. 그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찌개에 밥만 먹더라고요. 사실 그러고 있을 때 찌개만 먹던지 말던지 냅뒀어야 되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고 내가 반찬을 새로 안 만들어놔서 저런가 싶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날 남편의 행동과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다가 한 끼 먹을 만큼만 반찬을 만들어 두었어요.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게 돼서 매 끼니마다 새로 먹을 걸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운 일까지 생겼죠. 그뿐인가요? 남편은 집안일이 덜 되어 있으면 가차없이 한숨을 막 내쉽니다. 자기야, 화장실 청소 언제 했어? 어? 아, 한 3, 4일 됐나? 에이, 무슨. 자기 거짓말하네. 딱 봐도 일주일은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변기 안에 찌든 때도 있고 좀 그래. 누가 보면 집에 사람 없는 줄 알겠어. 이런 건 미리미리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찌든 때 생겨서 나중에 청소하기 더 힘들거든. 샤워하거나 할 때 한 번씩만 좀 치워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럼 자기가 하면 되잖아.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화장실 청소까지. 그래, 내가 할게. 그러면서 청소도구를 갖고 오더니 엄청 시끄럽게 막 짜증내듯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 들으란 듯이요. 막 한숨 쉬고 땀 훔치고 사람 눈치 제대로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싫다 보니 그냥 그 뒤로 자주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신경 써서 치우게 됐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해보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둘이서 맞벌이 할 때는 가끔 따로 돈 주고 청소업체 불러서 한꺼번에 치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제가 하루 종일 집을 치우고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남편 눈치를 보며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했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죠. 남편이 말했던 그 결혼 로망이라는 게 사랑하는 와이프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본인을 위한 한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는 합리적이라는 말을 방패 삼아 모든 가사노동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제가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도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업으로 좀 더 신경 쓸 생각은 있었지만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않고 저를 당연히 하녀처럼 부려도 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야비하고 가스라이팅에도 능한 사람이더라고요. 집안일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도 사람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돈 쓰는 것에도 일일이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결혼 자금에는 제 돈도 반이 들어갔음에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해준 것처럼 행동하며 제가 쓰는 모든 돈을 감시하려 하는 거예요. 제게 가계부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는 매일 밤 지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야? 카페?
당신 친구들이랑 카페 갔어? 와, 팔자 진짜 좋다. 나는 내 친구들 언제 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가끔 외근 가다 보면 아줌마들 팔자 좋게 카페 같은 데서 앉아서 수다 떨던데. 자기도 그런 여자들이랑 똑같구나. 하면서 비꼽니다. 어쩌다가 친구 한번 만나서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못 마시나요? 진짜 서럽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따지면 자기가 뭐라고 했느냐고, 왜 괜히 발끈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원래 사치라고는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력도 없고 옷이나 가방에 관심도 없는 편이고요. 취미 활동에는 돈을 좀 쓰지만 그 외에는 돈을 그렇게 쓰는 편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웬만하면 옷도 입는 거 입고 뭔가를 살 때 세일 기간을 잘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성격이라거나 돈을 펑펑 쓰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남편은 왜인지 매달 생활비를 야금야금 줄이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꾸 돈을 많이 써서 힘들다는 식으로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생활비를 야금야금 줄였던 거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던지요. 자기 월급 많다고 외벌이 충분하다면서 저보고 일 그만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돈 쓰는 걸로도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회사 사람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렸거든요. 한 동료의 아내가 회계사라서 돈을 잘 번다고 했는데 남편은 더욱 과장되게 박수까지 치며 그러는 겁니다. 이야, 부럽다. 진짜 최고의 아내감이시네요. 요즘은 여자도 본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있나요? 어지간한 부자 아니고서야 맞벌이 필수인데. 최 과장님 아내분은 돈 잘 버는 직업이라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와, 진심으로 부럽네. 나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기는 내가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집에서 푹 쉬니까 좋지. 자기가 제일 좋은 팔자야. 자기가 행복하면 난 그걸로 됐어.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다른 회사 사람들도 와하하 웃고요. 하지만 저는 웃음이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저보고 일 그만두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선 결혼하자마자 남편만 믿고 일 덜컥 그만두는 그런 사람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애초에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발끈해?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사람들 앞에서 나 까내려 놓고 그게 웃자는 소리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 그냥 다시 일 구해볼게. 그걸 원하는 거지. 자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자기 이러는 거 자격지심이야. 아까 최 과장님 와이프가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자기 괜히 긁힌 거야? 나 그런 거 안 중요해. 대신 자기는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내조 잘해주잖아. 나 그거면 됐어. 뭘 그거면 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개망신 줘놓고. 뭔 개망신이야. 그거 진짜 자기 자격지심이라니까.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됐어. 나 다시 일자리 알아볼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보고 자격지심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기가 막혔죠.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그냥 일 구하고 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는 없지만 그만둔 회사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자리에 다른 직원도 구했고 추가 직원을 뽑을 생각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다른 몇몇 곳에도 이력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워낙 불경기라서 그런지 경쟁도 치열했고 연락이 오는 곳도 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면접 연락이 와도 제가 결혼했다고 하면 그럼 곧 아이 가질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때 돼서 또 그만둘 거냐고 하면서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재취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하는 꼬라지가 너무 얄미워서 당장이라도 재취업하고 내 밥벌이 내가 해서 집안일도 전처럼 반반 하고 싶은데 초조함과 달리 마음처럼 취업이 안 됐죠. 게다가 그맘때 아이까지 들어섰습니다. 아이까지 생겼다 보니 저는 다시 취업 준비를 포기하게 되었죠. 애초에 그런 식으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구나 싶고 너무 달라지고 또 비열하게 구는 남편이 참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도 생겼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러던 그맘때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생신을 위해서 코트를 사드리고 싶었는데 생활비가 너무 쪼들렸어요. 그나마 제가 하는 부업으로 번 돈을 모아두긴 했는데 엄마가 평소 갖고 싶어 하시던 코트를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여보, 저기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데. 아, 그래? 그런데 선물 드려야 되잖아. 뭐 드리려고? 엄마가 전에 갖고 싶어 하던 코트가 있는데 그거 사드리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코트? 요즘 코트 비싸잖아. 내가 좀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생활비 말고 따로 30 정도만 더 주면 그거 보태서 사드리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는 내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지? 어? 집에서 쉬면서 그런 건 다 챙기고 싶어? 라면서 비꼬는데 너무 화가 나고 서럽더라고요. 매번 왜 그래? 내가 그래서 일 안 그만둔다고 했잖아.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볶아댈 땐 언제고. 이제 엄마 생신 선물 사는 돈까지 눈치를 줘?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거지. 돈 한 푼 안 벌면서 어떻게 할 건 다 하려고 하냐? 진짜 너무한다. 나 일 구할 거야. 일 구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톡 까놓고 구해봤자 솔직히 뭐 얼마나 버는데. 겨우 200 정도 벌잖아. 라는데 진짜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돈을 벌지 않는 것을 크나큰 약점으로 잡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확 이혼하고 싶기도 한데 그때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저토록 비열하고 못된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저를 그냥 집에 두고 집안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워주는 집안에 새로 들인 가전제품 같은 취급을 하니까요. 저는 남편에 대한 큰 실망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결국 아이도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허무하게 잃게 되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애까지. 아, 진짜. 저는 그때 제 멘탈이 완전히 바스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혀를 차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냐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던 건지 다른 생각은 하기 힘들었고 정말 남편 말대로 제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남편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이 주는 적은 생활비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똑같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 저를 걱정한 아는 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서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너네 남편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취업도 안 되고 남편 돈 받아서 쓰는 거니까 남편 의견을 따르며 살아야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존중받지도 못하고 사는데. 저기 그러지 말고 취업이 안 되면 다른 식으로 돈을 벌어봐. 네 특기 살려서 유튜브 같은 거 해보는 게 어때?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왜? 너 인형 드레스 이런 거 잘 만들잖아.
그런 취미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 저는 내가 무슨 유튜브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언니는 저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방법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그래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고 인형 드레스 만드는 방법, 노하우 등을 올리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언니의 도움도 컸죠.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올리기 시작한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특히 해외 구독자가 정말 많았어요. 몇 개의 영상이 특히나 큰 인기를 끌었고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광고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조회수 수익도 높아졌죠. 그렇게 되니 저도 너무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걸 본 남편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느냐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몰랐던 남편은 아무나 하면 다 잘 되는 줄 아느냐고 괜히 장비니 뭐니 하면서 돈 날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비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매일같이 실망하면서도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에 너무 큰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저도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 수입으로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여행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생난리를 치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뭐 하는 짓이야? 내 카드라도 긁은 거야? 아니면 내가 주는 생활비 따로 비상금으로 모아두기라도 한 거야? 나한테 맨날 생활비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딴 주머니라도 찬 거냐고. 라면서 따지는데 어이가 없었죠.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 보내드렸다고 저렇게 생난리를 치면서 딴 주머니 찾느냐 하는데 딴 주머니 차고 말고 할 정도의 생활비라도 준 적이 있나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는 안 났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실망도 안 느껴졌거든요. 모든 정이 다 떨어진 듯 했습니다. 화든 실망이든 감정이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남편이 마치 남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차갑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생활비를 뭐 얼마나 줬다고 내가 딴 주머니를 차겠어? 생활비 하는 것도 빠듯해서 내가 그 전에 부업해서 본 돈까지 생활비로 썼는데. 그럼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은 어떻게 보내드린 건데? 당신 돈 아니야. 내가 번 돈이야. 뭔 소리야.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일도 안 하잖아. 저는 제 유튜브 채널과 함께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유튜브 채널이고 이게 지난달 내 수입이야. 당신 월급보다 많지? 당신이 쓸모없다고 집에서 비웃었던 그 취미로 내가 번 돈이야. 그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자기 유튜브가 그렇게 잘 됐어? 난 여태까지 몰랐네. 왜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 더 이상 생활비 줄 필요 없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게. 당신 돈도 당신이 알아서 써. 그리고 집안일에도 나 더 이상 신경 못 써. 필요한 건 각자 하자 이제. 왜 그래? 돈 안 벌어올 거면 집안일 하라며. 나 이제 당신보다 잘 벌어. 내가 더 이상 전적으로 집안일 할 필요 없잖아. 아니면 당신이 집안일 하던가 내가 생활비 줄게.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벌어서 당신 부모님한테만 쓰는 거면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집안일은 못하겠대. 집안일은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쓰던가. 우리 아빠 가뜩이나 요즘 차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돈 잘 버는 당신이 차 좀 바꿔줘. 엄마도 냉장고 바꿔야 된다는데 그것도 좀 사주고. 이제 돈 잘 번다는데 우리 집 식구들한테 뭘 좀 해주면 좋잖아. 라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고 하나 어디 보자 싶어서 남편의 말을 끊지도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 인간과의 관계는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대신 이건 내가 줄 수 있어. 저는 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구겨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혼? 그래, 나 전부터 생각했어.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일 그만두라고 사람 질리게 만들어서 그만뒀더니 그때부터 나를 무슨 집안이라는 식모나 하녀 부리듯 했지. 우리 엄마 생신날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 하니까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챙길 건 다 챙기고 싶냐고 한 게 당신이야. 나 회사 그만두게 하고 경제력 없애서 집안일 얌전히 하고 찍소리 않게 만들고 싶었나 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생각이 없거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비열하고 계산적인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투를 바꿔서 저를 달래려 하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나한테 섭섭한 게 많았던 모양인데.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나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자기를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취미 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유튜브로 성공도 하고 그런 거잖아. 우리 부모님 얘기는 그냥 순간적으로 섭섭해서 나온 얘기고 그냥 없던 일로 해.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 잘 보내드렸어. 언제 가셔? 나도 용돈이라도 좀 보내드리게. 라면서 뒤늦게 태세 전환을 하는데 너무 가증스럽고 싫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캐리어에 제 짐 챙겨서 나왔어요. 남편은 식겁했지만 저는 저 이혼 서류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고 당신 밥 차려줄 하녀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근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이혼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들어갔고 나름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게 힘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제 이름으로 된 인형 드레스 브랜드도 런칭했는데 해외 팬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취미에 열중하라는 사탕 발린 소리를 했지만 정작 저는 그때 온종일 집안일에 남편 먹거리 만들고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하고 이혼 준비를 하고 혼자 지내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만 봐도 남편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 아니 방해가 되는 인간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질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래요. 늘 제가 집에 있었으면 했고 늘 자기 옆에 있었으면 했다면서 그런 욕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는데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남편은 사랑과 소유욕, 집착을 구별 못하는 인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던 제가 잘 나가니 아차 싶어서 매달리는 것도 너무 보이고요.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겨우 협의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저는 활발하게 일하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쓸모없다고 비웃었던 저의 작은 취미가 결국 제 인생을 구원해준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새를 사랑한다고 날개를 꺾어서 옆에 두려는 사람은 진짜 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날개를 꺾어서 옆에 두려는 남편에게서 도망쳤고 온전한 제 힘으로 나를 지키며 살아갈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현재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조경 전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인상도 선하고 성격도 싹싹한 데다 부지런해서 누가 봐도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과 안정적으로 잘 살았기에 제 인생에 이혼이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급작스러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난리통 속에 이혼을 했던 거죠. 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그 동네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등원 차량을 타러 나갔는데요. 같은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은 등원 버스가 오기 전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저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이랑 서서 버스를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아이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얘가 주영이죠? 네, 맞아요. 안녕, 주영아. 나는 지우 엄마야. 너 우리 지우랑 같은 반이라며? 우리 지우가 너랑 친해지고 싶대. 그 아이 엄마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는 자기 이름이 강나래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웃는 상에다가 성격도 밝아서 항상 주변에 엄마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낯을 가리는 저와 달리 나래 씨는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또 다른 엄마들도 소개해 주더라고요. 나래 씨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서도 같은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층, 저는 6층이었죠. 아침마다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나래 씨의 남편은 회계사라고 했고 나래 씨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나래 씨는 유치원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 저를 초대해 주었고 엄마들끼리 커피라도 마시러 갈 때면 꼭 저를 챙겨서 같이 가자고 해 주었죠. 나래 씨가 다른 엄마들을 소개해 준 덕분에 아는 친구 엄마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저는 유독 나래 씨랑 친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유치원, 같은 반이고 나래 씨와 저도 같은 동에 살았기에 마주치는 일이 많았고 또 아이들끼리도 친하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지냈거든요. 나래 씨와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아이들 하원 후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놀게 하고 수다를 떨기도 했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격도 잘 맞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좋은 인연이자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속에선 나래 씨를 깊이 의지하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교류도 잦아졌습니다. 나래 씨 제안으로 주말 저녁에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 남편과 나래 씨의 남편인 경호 씨도 코드가 잘 맞는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형님, 동생 하면서요.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그래서 주말마다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저녁 식사를 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래 씨가 나한테는 참 고맙고 좋은 인연인 것 같아. 이렇게 잘 맞기 쉽지 않은데.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완벽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부터 내려오더군요. 15층이길래 자연스럽게 나래 씨인가 생각하며 맞다면 같이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제 남편인 겁니다. 순간 벙찌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1층에 서 있으니 당황하고요. 뭐야, 당신이 왜 15층에서 내려와?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긴 왜 있고, 회사 안 갔어? 출근했지. 근데 뭐 집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지금 다시 회사 가려는 중이야. 근데 왜 15층에서 내려와? 내가 보니까 15층에서 내려오더만. 그게 내가 딴 생각을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1층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15층을 왜 잘못 누르겠나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더라고요. 15층을 잘못 눌렀다고? 저는 표정이 굳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내가 조만간 경호 형님이랑 술 한잔 해야겠다 생각했거든.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15층을 누른 거야. 나도 깜짝 놀라서 다시 내려온 거 있지. 라며 어색하게 웃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기는 회사로 가봐야겠다며 황급히 가는 겁니다. 짧은 찰나였지만 너무 이상한 상황과 더불어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도대체 남편이 왜 15층에서 내려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것도 뭔가 말이 안 되고요. 제 마음속 의심의 불씨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제 의심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유치원에서 제 아이와 나래 씨의 아인 지우가 다투게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우를 밀게 되었고 지우가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팔을 부딪혔다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함했죠. 저희 아들에게 친구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크게 혼을 내고는 나래 씨에게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 서둘러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뒤에야 누구냐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나래 씨. 잠시만. 그리고 잠시 후 평소와 달리 조금 헝클어진 모습의 나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청 급하게 온 느낌으로요. 갑자기 무슨 일로? 지우는 학원 갔어? 그럼 아직 못 들었나 보다. 선생님 전화 안 왔지? 뭘? 실은 우리 주영이가 지우랑 유치원에서 다퉜나 봐. 그러다가 주영이가 지우를 좀 밀쳤던 모양이야. 지우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혔다네. 이를 어째. 너무 미안해. 우리 주영이 혼쭐을 내놨어. 진짜 미안해, 나래씨.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우 많이 놀랐겠다. 뭐 괜찮아. 애들 놀다 보면 그런 일 있지. 그런데 나래씨가 뭔가 제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집안을 힐끔거리고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나래씨도 몹시 당황하고요. 집에 누가 있어? 아니, 아무도 없어. 우리 고양이 키우잖아. 고양인가 보지. 근데 나 지금 씻으려던 참이라 이제 그만 가줄래? 애들끼리 싸운 거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나래 씨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서둘러 문을 닫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닫히는 현관문 틈으로 보이는 신발 하나에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왜냐면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저희 남편의 운동화처럼 보였거든요. 어라? 하던 그 찰나에 문이 닫혔고 저는 좀 벙찌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뭐지? 궁금증만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 운동화가 인기 있는 신발이다 보니 나래 씨 남편 신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 전 일도 그렇고 묘하게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이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나래 씨 아들 밀었다며? 그런 손버릇 아주 안 좋아. 주영이한테 제대로 일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아?
어?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막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저에게 묻나요? 제가 어이없어서 보고 있으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아, 들었지. 아까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나래 씨랑 마주쳤거든. 나래 씨가 얘기하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라고 어물쩍 넘어갔지만 당연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 아파트 입구에서의 우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나래 씨가 설마 무슨 관계인가 의심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물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래 씨가 눈이 맞았나 생각하니 도저히 잠이 안 왔죠. 의심이 확신이 된 저는 남편의 뒤를 몰래 캐보려 했습니다.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일어나 그의 핸드폰을 뒤지거나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컴퓨터도 뒤져봤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SNS, 차량 블랙박스까지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 의심과 달리 아주 깨끗했죠. 하지만 너무 깨끗하다 보니 오히려 남편이 작정을 한 것 같았고 제 심장은 답답함에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도 찾아보려고 남편 핸드폰을 또 뒤져보는데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어느새 다가와 핸드폰을 확 빼앗더라고요. 저도 화들짝 놀랐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내 핸드폰이며 컴퓨터 뒤지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당신 이거 병이야. 의부증 환자처럼 왜 이래? 의부증 환자라니. 그래, 다 안다니까 말할게. 당신도 솔직히 말해. 강나래랑 무슨 사이야? 그날 15층에서 내려온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말 안 되고 나 강나래 집에서 당신 신발도 봤어. 당신 그때 거기 있었던 거지?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 치더라고요. 미쳤어?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붙여? 당신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냐고. 내가 강나래 씨랑 무슨 사이라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제 촉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저한테 병원을 가보라느니 하면서 제가 계속 이상한 거라고 했죠. 남편이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 나중에는 내가 정말 망상에 사로잡힌 건가?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 혼자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도 생겼죠. 며칠 뒤 재활용을 버리러 갔는데 아파트 구석진 흡연구역에서 남편과 강나래 씨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게다가 강나래 씨가 남편에게 뭔가를 건네주기도 했죠. 딱 걸렸구나 싶어서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둘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지민 씨.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도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야? 몰래 숨어서 무슨 얘기 나누고. 이건 또 도대체 뭔데? 지민 씨 왜 이래 갑자기? 저는 강나래의 말을 무시하고 손에 든 무언가를 확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편지였어요. 강나래의 아들이 쓴 편지요. 우리 지우가 쓴 편지야. 애들 그때 싸우고 나서 사이 별로 안 좋다던데 지우가 먼저 편지 써서 전해달라고 하더라. 근데 지민 씨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나랑 지민 씨 남편 사이를 의심하는 거야? 라며 불쾌해하는데 저는 또다시 바보가 되었죠. 그 일로 강나래는 저에게 상처받았다는데 불쾌함을 드러냈고 유치원의 다른 엄마들에게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까지 내고 다녔습니다. 제가 남편과 강나래 사이를 의심하는 피해망상이 있다더니 남편한테 광적으로 집착한다더니 하면서요. 심지어는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민 씨가 원래 간호사였다가 지금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잖아.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좀 우울해서 그런 행동도 버리나 봐. 왜 사람들 가끔 좀 이상한 행동할 때가 있잖아. 나도 그런 오해받는 거 너무 불쾌하긴 하지만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잘 챙겨줘야지 어쩌겠어. 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참여되어 있었지만 묘하게 강나래를 필두로 저만 따돌림 당하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은 쓸데없는 오해를 해서 개망신을 당했다며 저를 타박했고 그런 갈등으로 저희 부부는 그맘때 자주 싸웠습니다. 예전에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는 자주 싸우고 냉전 상태였죠. 제 직감은 분명 그 둘이 뭔가가 있는데 도무지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이렇게 자주 싸우는 거 문제 있다고 아이는 어머님에게 맡기고 둘이서 머리 좀 식히고 오자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생각이 다 오해였기를 바랬죠. 누구보다 더요.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나래 씨와 내 남편을 의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위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예전 연애 시절처럼 다정하게 굴더군요.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연결해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를 틀어주었고 제 손을 잡으며 앞으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둘이서만 다닌 게 얼마만이냐며 웃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남편이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휴게소에 들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차를 댄 남편은 화장실 갔다가 먹을거리도 좀 사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차에 연결해 두었던 휴대폰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차 안 스피커에서 전화 연결음이 요란하게 울렸거든요. 차량 화면에는 김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 부장님이면 저희 아빠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여행 가는 중에도 일을 해야 되네.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는 김 부장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낯익은 하이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 저는 그 두 글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화 받네. 자기야. 근데 나 와이프랑 여행 가는 거 알잖아. 자꾸 전화하면 어떡해. 와이프랑 여행 가니까 좋아 죽겠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 거지? 걔도 좋아해? 기분 풀어주러 가는 거 알잖아.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진짜 맹하게 생겨가지고 은근히 눈치 빠르다니까. 네, 그 목소리는 명백히 강나래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두 사람은 역시나 내연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너무 열받는데 한편으론 이건 하늘이 준 기회구나 싶은 겁니다. 그토록 찾지 못한 증거가 제 발로 앞에 왔으니까요. 저는 허둥지둥 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통화를 녹음했죠. 와이프랑 여행 갔으니까 다음엔 나랑도 가야지. 당연하지. 근데 지우는 어쩌고. 남편한테 맡기면 되지. 나랑은 호캉스 가자. 바다 있는 곳으로. 우리 나래가 가고 싶다면 내가 또 찾아봐야겠네. 근데 경호 형님은 오늘도 야근? 우리 남편 맨날 야근이지. 이럴 때 우리 자기가 우리 집 놀러 오면 재밌을 텐데. 아쉽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자기 보러 가고 싶은데 오늘은 와이프한테 봉사해야지. 나 자기가 선물한 속옷 입고 있을 건데. 아쉽게 왜 그래. 확 휴게소에서 차 돌려서 가버려? 됐고요. 와이프나 잘 달래줘. 앞으로 의심 좀 안 하게끔. 그리고 여행 너무 재밌게 갔다 오지 말고 질투나니까. 알았어. 자기야, 갔다 와서 연락할게. 그 통화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가 갈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도 녹음을 마치자마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차 시동을 걸어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달리다 보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주차장으로 왔는데 차가 없으니 식겁해서 전화를 했겠죠. 저는 코웃음 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차 어딨어? 차가 안 보여. 나 집에 가고 있어. 뭐라고? 너랑 강나래랑 통화하는 거 아주 잘 들었다. 블루투스 연결된 줄도 모르고 아주 신났더라. 나보고 의심병? 지랄하네. 너랑 강나래는 이제 아주 뒤졌어. 여보! 저는 통화를 끝낸 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과 마음을 좀 진정시켰죠. 그리고 곧바로 유치원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 두 사람의 대화 녹음 파일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면서 걱정해주던 강나래 씨의 실체입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라고요. 사진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하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나래 씨의 남편인 박경호 씨에게도 파일을 보냈습니다. 아내분과 제 남편의 통화 내용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전송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싹 무시하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확인한 단톡방은 그야말로 생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음표와 함께 이게 뭐냐고 묻던 엄마들은 녹음 파일을 들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헐, 나래 언니 목소리 맞네. 미쳤다 둘 다. 그리고 곧이어 저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강나래 씨 말만 듣고 정말 죄송합니다. 강나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와중에 채팅방 상단에 강나래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뜨더군요. 그리고 강나래의 남편인 경호 씨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경호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다 뭡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호 씨도 그러더군요. 설마 했는데 저도 사실 요즘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끼고 사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우진이랑 이럴 줄은. 경호 씨는 그 뒤로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이닥쳤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유하듯 저를 부르다가 제가 반응이 없자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고 폭언을 하며 저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남편을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잠잠해졌죠. 저는 남편의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께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혔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저희 아빠는 그 충격과 배신감이 몹시 크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한 번은 치러야 될 일이었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저희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불호령을 내리셨죠.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을 회사에 둘 수 없으니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요. 남편은 그 길로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강나래 역시 거짓말과 기만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단톡방 사건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서 강나래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경호 씨는 강나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 싸움을 한다는데 경호 씨는 절대 강나래에게 양육권 뺏기지 않을 거고 아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두 사람에겐 상간 소송을 걸었고요. 치열한 소송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경호 씨도 결국 강나래와 무사히 이혼을 하고 양육권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몽땅 이혼하게 된 온 동네가 들썩이는 사건이었죠. 그 후 저는 친정으로 집을 옮기면서 아이의 유치원도 다시 옮겼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게 결코 기쁜 일은 아니겠죠. 어쩔 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그 여자랑 친해진 게 애초에 문제였나 자책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강나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차라리 제가 다 터뜨리고 끝을 내서 속은 시원하구나, 잘한 거구나 싶기도 해요. 강나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친절함과 친근함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토록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속에서 본능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찜찜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은 제 예민함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니라 제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스러운 제 아이와 함께 단단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